양극화가 최근 들어서 굉장히 심화되고 있기는 해요. 외곽 지역 같은 경우는 전세가 또 많이 올라가니까 지금이라도 대출받아서 사자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대출을 최대한으로 받아서 지금 매입을 하게 된다면 또 향후에 금리가 올라가거나 했을 때 또다시 지금 같은 일이 반복될 수도 있을 거기 때문에 경제가 좀 이렇게 어려워지거나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가거나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그런 양극화는 점점 네, 안녕하세요. NH농협은행 WM사업부 올백자문센터에서 부동산 관련된 정책 분석과 고객들의 부동산 자산 관리를 지원해주고 있는 김효선이라고 합니다. 627 대책의 규제 효과가 수도권에는 일시적이라도 나타나겠지만 지방 부동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627 대책이 한마디로 대출을 적게 내주는 건데 그 대상이 거래가 안 되는 지방까지는 아니고 수도권에 한해서거든요. 그래서 수도권에 있는 주택을 살 때 6억 원 기준이라던가 다주택자 대출 금지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되는 거라서 사실 지방에 있는 아파트, 주택을 살 때 대출 규제가 적용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또 어떻게 보면 반사이익으로 수도권을 사지 못하면 지방에 있는 주택을 매입하지 않냐 이런 기대감이 있을 수도 있는데 사실은 최근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매입을 하는 이유 자체가 지금 당장 내 집 마련보다는 장기적으로 자산의 가치를 증식시키려는 그런 목적이 더 좀 크기 때문에 아직까지 경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정책이 아직 나오기 전인 지방에 이렇게 주택을 매입하기까지 유도하기에는 좀 제한적일 수는 있어서요. 지방은 사실 이제 경제가 좀 살아나야 그쪽에 있는 주택들이 실거주도 늘어나고 실거주가 늘어나야 투자나 이런 수요들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우선시 되고 나서 만약에 이런 대출 규제가 수도권에만 나왔다 하면은 지방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융 규제가 6개월 남짓 효과에 그칠 거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 이후 지방시장은 더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실까요? 또 2023년에도 가을쯤에 이제 금융 관련 규제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대책처럼 굉장히 좀 파격적인 대책이라기보다는 그때도 대출 받아서 집 사는 사람들이 서울의 특정 입지에 굉장히 몰리다 보니까 은행권별로 좀 관리를 하거나 또 금리를 올리거나 하는 식으로 좀 규제를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아예 수도권에 하나고 무주택자 그리고 다주택자에 따라서 딱 규제를 하다 보니까 좀 더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는데 전자에 말한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정책이라기보다는 금융권, 은행권별로 좀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시간이 지나고 대출이 줄어들게 되면 또 은행에서도 대출을 해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다시 예전처럼 금리가 좀 더 낮아진다거나 아니면 까다로웠던 대출 조건이 좀 완화되거나 하는 그런 식이 있었는데 사실 이번에는 금액을 아예 딱 찍어서 6억이라는 기준도 나왔고 또 이제 무주택자나 다주택자에 따른 실거주라던가 다양한 정책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사실 이제 다시 정부에서 이 대책을 걷어들이지 않는다라면 계속해서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6개월이라고 딱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참고로 금액에 대한 그 딱 규제를 했던 게 예전에 2019년 12월이었을 거예요. 그때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는 무주택자든 이렇게 누구든 따지지 않고 그냥 대출이 금지되는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12억 초과 아파트 대출 금지가 거의 2년 정도를 갔습니다. 그래서 6억이라는 금액 기준도 사실 굉장히 장기간 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6억이라는 금액도 또 좀 더 낮아질 가능성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나이브하게 좀 생각해서 이제 좀 있으면 풀릴 거야 하고 무리하게 대출을 받거나 하시면 좀 안 될 것 같고요. 좀 이제 주택 시장도 모니터링 해봐야 되고 안정화가 돼야 규제가 좀 풀릴 수 있기 때문에 주택 시장이나 관련된 정책들을 좀 스터디하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구 감소, 지방 소멸이라는 구조적 문제 속에서 지방 공급을 늘리는 것이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최근에 인구가 전국적으로는 2019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했고 지방은 2017년부터 감소를 해서 지방 인구가 먼저 줄어들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인구가 줄어드는데도 수도권은 지금까지도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전체적으로 인구가 감소하지만 지방에서의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인구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인구가 왜 이동하느냐를 보면은 예전엔 사실 우리가 이제 대학교 갈 때 경상도 쪽 창원이나
서울이나 뭐 마산 뭐 이런 데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굳이 서울까지 오지 않고 부산대에 많이 갔잖아요. 근데 지금은 지방에서 그 지역에 1등하는 친구들도 그 지역의 국립대를 가는 게 아니라 뭐 서울대나 뭐 서울에 있는 인서울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대학교 갈 때 되면은 좀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이제 서울로 올라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취직을 이제 앞둔 학생들도 예전에는 지방 쪽, 특히 경상권 쪽에 제조업체들이 굉장히 좀 많이 몰려 있다 보니까 그 지역 안에서 쉽게 이제 취업을 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취업을 이렇게 모집하는 그 절대적인 숫자 자체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기도 했고요. 일자리가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일할 나이가 되면 또 이제 서울로 올라오잖아요. 근데 서울에 올라와서 또 결혼을 하다 보면 서울에 아이 털을 잡고 아이를 낳고 키우다 보면은 다음 세대가 되면 이제 서울이 고향인 아이들이 서울에서 낳고 자라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방 소멸이라는 거는 어디서 태어났느냐보다는 좀 이제 학교를 다니거나 돈벌이를 하기 시작했을 때 어느 지역에서 털을 잡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 건데, 그게 이미 아예 수도권 쪽으로 넘어온 상황이라서 지금 현재로서는 지방의 이런 상황에서 예전의 방식대로 뭐 지방의 때에 맞게 뭐 연간 평균을 낸 그런 주택 물량들을 똑같은 지역에 공급을 하게 되면은 수요가 그만큼 없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예전에는 사실 지금처럼 뭐 대구에 미분양 많고 경북에 미분양 많다 하더라도 뭐 2, 3년 지나서 경기가 다시 좀 좋아지면은 그 미분양이 자연스럽게 다 이제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미분양 주택 혹은 분양권이 뭐 프리미엄이 붙는다 하더라도 그런 미분양 물건을 이제 취득을 하게 되면은 시간이 지나면 훨씬 오르기 때문에 굉장히 현명한 투자라고 많이 이렇게 얘기들을 했는데요. 이제는 미분양이 난 지역들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들은 이게 해결이 될 수 있는지를 굉장히 다각도로 따져보고 이제 매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지방에 지금 무작정 공급을 하는 거는 오히려 복이 될 수 있죠. 그래서 특히나 미분양이 많이 적체된 지역들은 지금의 미분양 물량들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그런 해결책들, 그리고 이게 소진이 되는 속도들을 보면서 거기에 이제 적절한 공급을 해야지, 그렇지 않다면 이제 신축을 한 주택들도 이제 불도 켜지 못하는 그런 중공업 미분양 주택으로 남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주변의 구축들은 아예 뭐 거래가 될 수가 없겠죠. 신축도 미분양의 상황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지방에는 오히려 지금은 공급이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는 어느 정도인가요? 이번 대책이 양극화를 더 심화시킬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 양극화가 최근 들어서 굉장히 심화되고 있기는 해요. 이게 비교할 수 있는 지표로는 지역별로 중위가격 그리고 평균 매매 가격이라는 그 통계가 한국부동산원에 이제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통계들을 월별로 이제 검색을 할 수 있는데, 예전에는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이제 서울이 이제 가장 중위가격이 높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가장 낮게 형성된 지역이 지금 이제 경북 지역인데, 서울과 경북의 격차가 거의 6배가 넘게 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그 격차가 많이 나도 뭐 4배 정도였는데, 그게 최근 코로나 이후부터 한 3, 4년 사이에 굉장히 급격하게 차이가 나고 있고요. 서울 안에서도 가장 이제 비싼 지역은 이제 강남구고, 가장 이제 저렴한 지역은 외곽에 있는 지역인데, 두 지역을 비교했을 때도 강남에 있는 이제 주택이 4배 정도가 가격이 비싸서 강남에 있는 주택 한 채를 팔면 서울 외곽에 있는 주택을 이제 4개 정도를 살 수 있을 정도로 서울 안에서도 차이가 많이 나고 있고요. 서울과 또 전국에 비교했을 때는 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양극화는 이제는 어떤 대책에 의해서 이제 조절이 된다거나 아니면 뭐 더 심화된다거나 하기보다는 이제 계속해서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지금 뭐 6억이라는 대출 규제도 나왔고, 다주택자는 아예 대출이 안 나오니까 강남에 있는 주택을, 아파트를 사려면 6억을 제외하고는 전체를 현금으로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강남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평균 매매 가격이 평당 1억 1억 1,000만 원 정도가 지금 되거든요. 30평 정도 기준으로 했을 때는 30억을 넘는 금액이 되잖아요. 그러면 6억이라는 금액을 제외하면은 뭐 27억 정도, 25억 이상의 현금은 갖고 있어야 강남의 그 국민평형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대출 규제에 좀 영향을 받는 사람이라면 사실 강남권 아파트를 거의 매입을 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현금을 많이 갖고 있거나 아니면 그 고액 자산가들
만의 그 세상이 이제 되어버려서 사실 금융 관련된 정책들, 그리고 금융 관련된 정책 이런 대출 제한도 있겠지만 금리 같은 것들의 영향도 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출을 그렇게 받지 않고 현금으로 다 사는 사람이라면 뭐 대출 이자를 내지 않기 때문에 금리에 대한 영향도 좀 덜해서 경기도 좀 타지 않을 수 있고 정책 제한 같은 것들도 좀 상대적으로 영향이 덜해서 좀 점차적으로 양극화는 심화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그 15억 초과 아파트는 대출이 아예 안 됐던 때가 2019년 정도였는데요. 사실 지금 대출로 이렇게 연끌 같은 거 해서 금매 내놓고 하시는 분들은 2019년부터 21년 사이에 아파트를 굉장히 좀 이렇게 많은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구매를 하신 분들이 지금 이자 내기가 너무 이제 쉽지 않으니까 이제 매각을 하려고 저가로 내놓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15억 초과 아파트에 해당이 된 지역들은 그때는 대출 없이 그냥 현금으로 사신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그 이전에 사신 분들은 사실 그 이후에는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금매로 나올 이유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현재도 사실 금매로 나올 그런 상황이 아닌 수요자들이 굉장히 뭐 강남권이나 이런 데 많이 거주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저가 매물이 많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또 금융규제가 한 차례 더 나오고 이렇게 계속해서 재편이 되다 보면은 강남권에 있는 수요자들은 이제 대출 비중이 굉장히 낮은 사람들로 좀 채워질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좀 반대로 외곽 지역 같은 경우는 전세가 또 많이 올라가니까 지금이라도 대출받아서 사자 하시는 분들이 지금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출을 최대한으로 받아서 지금 매입을 하게 된다면 또 향후에 금리가 올라가거나 했을 때 또다시 지금 같은 일이 반복될 수도 있을 거기 때문에 뭐 경제가 좀 이렇게 어려워지거나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가거나 이런 금융적인 뭔가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이렇게 좀 이제 고가 지역들은 대출 비중이 좀 적어서 금매가 나오지 않고 계속해서 버틸 수 있는 좀 더 힘이 생기는 거고, 또 대출을 많이 받은 이제 사람들로 구성된 그 소유자들로 구성된 지역들은 언제든지 좀 저가 매물이 쌓일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양극화는 점점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규제가 강화된 만큼 오히려 일부 지방 도시가 대체지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지금 이제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들도 모든 지역이 과열이 돼서 정책이 나온 게 아니라 서울에 있는 뭐 강남 상구와 마용성 그리고 한강 벨트 라인을 따른 이제 지역들이 한 3월부터 6월까지 정말 많이 과열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잠재우기 위해서 대책이 나왔던 거지, 외곽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거래가 많이 돼도 워낙에 시세보다 저가로 되는 매물들이 많이 쌓여 있는 상황이라서 거래가 돼도 가격이 올라가거나 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 들을 좀 잡기 위해서 6억이라는 기준도 이제 좀 이렇게 논리적으로 해서 금액을 산출한 걸로 보여져서요. 사실 이 금액 자체가 서울에 있는 외곽 지역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황이라서 지방에까지 영향을 미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또 지금은 사실 외지에 있는 주택들이나 부동산을 투자 목적으로 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냥 내 집 마련이라는 거, 주거에 대한 안정성을 가지면서 자산에 대한 안정성도 같이 갖기 위한 지금 매입이지 뭔가 이제 투자 목적이 더 강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방에서 이제 서울 쪽으로 매입을 하는 분들은 있어도 서울에서 지방의 아파트를 거주도 하지 않는데 매입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대체지로 이제 떠오를 만한 지역은 사실 굉장히 좀 제한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27 대책으로 주담대 한도가 6억으로 제한되면서 신축 위주의 흐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얼죽신의 입지를 어떻게 만들까요? 또 금융 관련된 정책이 나오면 다시 좀 잠잠해지는 거를 몇 년 동안 반복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서울의 공급이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공급에 대한 이슈, 그리고 인구 감소라던가 지방 소멸 같은 좀 사회의 전반적인 키워드 때문에 전국에 있는 많은 수요자들이 서울로 몰리고 있는 그런 영향으로 서울의 일부 지역들의 가격만 굉장히 과열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사실 말씀하신 그 신축에 대한 희소성이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지금 6억까지밖에 대출이 안 되는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게 형성된 그 신축 아파트를 구입하기에는 좀 부족한 구매력으로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신축을 구매하고 싶지만 구매하지 못해서 대안으로 구축을 보는 수요가 좀 늘어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 자체가 신축에 대한 입지를 흔들리게 하지는 않겠지만 지금까지는 좀 이제 외면받았던 구축들의 그런 다시 한번 구축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입지 우위가 절대 진리라는 말이 있었는데 지금 한도가 걸리면서 입지보다 금융 조건이 우선되는 상황이 올까요?
지금 사실 최근에 주택시장에 많은 영향을 주는 요인들 중에서 최근 들어서는 굉장히 금융 관련된 것들이 많은 영향을 주고 있죠. 코로나 때는 금리를 굉장히 이렇게 낮게 하다 보니까 그 유동성으로 전국의 주택이 올라갔듯이 금리가 또 높아지니까 뭐 주택시장이 좀 굉장히 침체되는 그런 상황들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 구매력을 결정지을 수 있는 대출 관련된 제도들은 굉장히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입지가 가장 우선시되는 요인은 이제 맞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 입지와 또 신축이라는 키워드를 같이 보고 고객들이 뭐 선호도가 좀 달라지는 부분인데 그것을 매입하는 시기는 이런 지금 이번에 나온 정책처럼 금융 관련된 정책이 완화됐을 때 수요가 좀 집중이 되고 그게 좀 제한적으로 되면은 또 관망색으로 돌아서고 뭐 이렇게 좀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수도권 인기 지역조차 6억 원 한도 안에서 접근하기 어려운데 실수요자 입장에선 입지 대신 어떤 기준을 고려해야 할까요? 6억 원이라는 기준이 사실 적은 기준은 아니거든요. 6억을 원리금 상환으로 30년 동안 갚는 금액을 이제 계산을 해보면 월 거의 뭐 300만 원 그 웃도는 금액을 매월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선뜻 대출을 받기 쉽지 않은 금액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또 6억으로 또 살 수 있는 주택 가격 같은 경우는 보통 12억 이하 정도를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까지 인기가 많았던 입지도 좋고 또 연수도 좀 적게 된 그런 주택들은 사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고객들은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입지가 좀 좋으면서 상대적으로 면적을 줄여서 가는 소형 면적들을 다시 보시거나 아니면은 꼭 필요한 경우라면은 서울에서 좀 벗어난 경기도권이나 서울 외곽 지역들을 이제 보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두 개가 다 같이 가능한 교집합이 되는 그런 주택을 봤다면 이제는 어느 한쪽만 만족을 해도 매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추세로 좀 바뀌고 있습니다. 입지 프리미엄과 대출 제약이 충돌되는 상황에서 앞으로의 아파트 가격 구조는 어떻게 재편될까요? 최근에 유난히 입지와 신축을 다 같이 보는 이유는 예전에는 사실 어느 지역에 어떤 부동산을 사더라도 시간이 오래 지나면 가격이 오를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택을 매입하는데 물론 신주겠지만 지금처럼 굉장히 까다롭게 보진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실 모든 자산 시장이 좋지가 않고 또 내수 경기가 계속해서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지금 주택마저도 그 지방 같은 경우에는 한 2022년 이후부터는 거래가 거의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분양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서울이라 하더라도 이게 언제 또 지방처럼 그렇게 거래가 이제 위축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 서울 안에서도 시간이 뭐 10년, 20년 지난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확실하게 거래도 좀 잘 되고 가격이 지금보다는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믿는 그런 지역들을 매입을 하려고 하는 추세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언론에서도 유튜브에서 많은 부동산 정보들이 쏟아지다 보니까 아파트 외에 비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거의 거래가 되지 않고 있고요. 아파트도 좀 까다롭게 보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걸 좀 따져보고 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게 좀 내가 그냥 살 곳인데 크게 올라가진 않을 것 같다. 그런 경우에는 전세를 택할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전세 시장도 지금 전세 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일부는 월세화로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입지가 굉장히 우수한 지역들은 수요가 이제 굉장히 전국에서 몰려오면서 계속해서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좀 크고요. 그렇지 않은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거래가 이제 위축이 되고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제 임차를 계속 이렇게 내놔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어서 이제 입지가 좋은 도심권이나 그렇지 않은 지역들과의 차이가 좀 많이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 이재명 정부가 추가 규제 완화 대신 공급 확대에만 집중한다면 입지와 신축의 가치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주택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요인 중에서 수급 밸런스가 맞지 않는 부분 그리고 지금 뭐 금리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그 입지가 좋고 그리고 또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부족한 지역에 수요는 몰려들고 있는 거고 그리고 또 그 타이밍 같은 경우에는 금융 관련된 그 규제나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몰려들었다가 다시 좀 관망사를 번졌다가 이게 좀 반복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아무래도 공급이 제일 중요하기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는 공급에 대한 정책들도 이제 곧 나오겠지만 그 이전에 집중된 과열된 지역들의 좀 안정화를 위해서 먼저 수요 쪽을 규제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그게 유기칠 대책이 나왔던 거고 지금 최근에 몰려들었던 수요의 특징을 보면요. 이게 그냥 투기나 투자 수요라기보다는 실제 거주 목적의 내 집 마련 수요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게 이제 그 무주택자들 내 집 마련도 있지만 1주택자들이 좀 더 좋은 입지로 갈아타는 그런 수요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마용성 지역들이 특히 좀 많이 올랐다는 것들 언론에 많이 나왔었는데요. 실제로 상담을 하거나 뭐 통계를 분석해봐도 30, 40대들의 뭐 신혼부부들이 맞벌이를 하는 신혼부부들이 그 양쪽의 언끌을 통해서 마포구나 이런 쪽에 있는 주택들을 많이 매입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들이 당시 한 5월부터 6월까지는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주중에 매물을 보잖아요. 매물을 받잖아요. 그리고 주말에 그걸 보러 현장에 가면은 주중에 검토했던 매물들은 이미 다 계약이 되고 다른 매물을 또 주말에 보여주려고 하고 이런 상황들이 몇 주간 반복이 되면서 같은 평형 같은 아파트가 가격이 뭐 일주일 새에 억 단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 주변 지역까지 번져질 영향도 있고 또 이게 사실 미래 수요를 당겨오는 거거든요. 지금 당장의 수요라기보다는 미래의 자산 가치가 떨어질 거를 염려해서 미리 또 이렇게 몰려드는 수요들도 많이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서울만 올라가니까 지방에서나 외국에서까지 이제 그 지역들의 주택들을 사면서 과열이 굉장히 되고 패닉까지 가는 상황이 일어나니까 미리 6.27 대책이 나왔던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또 수요에 관련된 것도 어느 정도 나올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수요에 대한 부분도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공급이라는 것들이 반드시 지금은 가장 중요하지만 공급이라는 게 잘 된다 하더라도 지금으로부터 뭐 5년 후에나 이게 입주 물량으로 우리가 입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기간이 좀 길어지기도 하고 또 이게 잘 되기도 지금은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지금은 정책 때문에 공급이 안 되기보다는 그 하나하나의 사업성이 굉장히 다 부족해지다 보니까 정책이 아무리 완화가 되더라도 이게 입주까지 이어지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 어떤 공급 정책이 나온다 하더라도 사실 단기간의 효과는 그 특성상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급만으로는 주택시장이 그 공급이 실제 입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 되기까지 굉장히 시장이 이렇게 지금처럼 불안정할 수 있기 때문에 수요에 대한 부분도 꼭 필요하다면은 이런 그 억제든 아니면 완화든 이런 정책들이 좀 그 단기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발표된 지방에 대한 주택시장 활성화에 대한 공급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외국인 수요자와 관련된 정책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지지난주에 지방에 대한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공급 정책들이 나왔어요. 지금 이재명 정부가 그 대통령 선거할 때 후보 시절에도 발표를 했던 여러 가지 것들이 서울에는 지금 도심권 특히 재건축 재개발이 잘 되지 않다 보니까 그런 신축 선호 현상이 생긴 거라서 서울 내에서는 도심 그 재정비를 통한 주택 공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지방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또 수도권으로 몰려드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지방 같은 경우에는 그 3극 5특이라고 해서 지방의 주요한 거점이 되는 도시들을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정책들을 펼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굉장히 잘한 그 후보 시절에도 되게 잘한 정책이라고 생각이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의 그 경제가 살아나야 주택을 지어도 그걸 누가 매입을 하지 경제가 뭐 살아나기는커녕 계속해서 죽어가고 있으면 아무리 공급을 해도 인구는 빠져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나중에 아마 추후에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그 이전에 일단 미분양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적체가 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활성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수요 그 활성화 정책이 반대로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을 하나 갖고 있다 하더라도 지방에 이제 세컨드홈을 살 때는 금융이나 세제에 있어서 좀 더 완화책을 주는 그런 정책들이 좀 이제 나왔고요. 그리고 미분양 같은 것들도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수요 완화책이 좀 나오긴 했는데 사실은 이것도 방금 그 전에 말씀드린 지방의 경기가 활성화되기 전에는 수요 관련된 제도가 아무리 나온다 하더라도 사실 이제 서울에 있는 사람이 그거를 뭐 투자 목적이나 이런 걸로 매입하는 걸로 결정하기는 좀 쉽진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방 경기 활성화가 나오긴 했지만 그게 실효성을 정말로 가지려면 추후에 좀 보완할 수 있는 정책들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8월 21일에 외국인 그 주택 취득할 때 토지 거래 허가를 받는 그 관련된 정책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최근에 그 서울이나 강남 특히 집값을 올리는 역할을 한 하나의 축이 외국인이라는 그런 분석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 거래량의 그 절대적인 그 숫자가 많진 않은데요. 비중을 떠나서 강남이나 고가 지역 같은 경우는 주택의 거래량보다 한 건 한 건에 매입했을 때 직전 거래보다 굉장히 높은 가격으로 매입하는 사례들이 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신고가가 하나 찍히면 그 가격을 기준으로 또 주변의 아파트들이 다 키 맞춤을 하기 때문에 그 거래량은 적더라도 그 미치는 파급 효과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제한하기 위해서 이제 외국인들이 국내에 거주를 하는 사람들 위주로 이제 주택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토지거래 그 허가제를 도입을 했고요. 그리고 자금 출처 같은 것들도 어떤 식으로 자금 계획을 세우는지 그런 것도 같이 내기로 해서 이런 부분이 외국인들이 실제 거주 목적으로 사는 거에는 영향은 없겠지만 실제 이제 외국에서 살면서 투기 목적으로 이제 국내 부동산을 사는 거는 어느 정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과열을 막기 위한 하나의 방지책으로 미리 나온 거는 굉장히 좀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사실은 여기 있는 인구충격 부동산 대변혁이라는 책을 올해 4월에 출간을 하고 오늘 여기도 이제 나올 수 있는 그 계기가 되는데요. 이 책을 썼던 거는 사실 저는 부동산 쪽에서 계속 뭔가 활동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부동산에 대한 뭐 투자를 굉장히 권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고객들의 그 니즈에 맞춰서 지금 한 15년 정도 계속 상담도 했었고 그 이전에는 뭐 시행이나 건설이나 운영 같은 쪽에서 실무 경험도 있거든요. 그래서 쭉 이렇게 부동산의 트렌드를 그래도 20년 이상 이렇게 봤을 때 최근이 굉장히 이제 급격하게 트렌드가 변하는 걸 굉장히 체감을 하고 있어요. 특히나 코로나 그 이후부터는 굉장히 다르게 뭔가 흘러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어떤 질문에는 사실 그 즉답을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잘 모르겠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정말 그 근본적인 이유를 좀 생각해 봤을 땐 여기에 있는 그 인구 충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라는 게 어떤 분들은 제가 이런 얘기하면 뭐 댓글에 인구 얘기 지겹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예전에는 인구가 감소하기 전의 얘기고 지금은 정말 인구가 본격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고요. 감소하는 속도가 합계 출산율로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이 이제 합계 출산율이 0.72 정도잖아요. 그러면 이제 100명이 50쌍의 부부가 100명이 다음 세대가 되면은 아이를 100명이 36명을 낳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00명이 36명으로 줄어들게 되고 36명이 지금 현재 출산율 목표가 1인데 그거를 달성한다 하더라도 18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의 100명 인구가 손자 손녀 그 시대가 되면은 18명으로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거의 뭐 20%도 안 되는 수준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예전 같은 그런 마인드로 부동산 시장을 이제 대하거나 무작정 뭐 부동산 불패, 뭐 강남 불패 이렇게 하는 건 너무나 구시대적인 발상인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의 자녀들은 굉장히 어르신들과는 세대 차이가 거의 외국인 수준으로 나거든요. 예전 분들은 거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뻘 되는 분들은 아예 빈곤 국가에서 살았던 세대고 그 다음 세대이신 세대들은 우리나라를 이렇게 일으키신 개발도상국에서 사셨던 세대라면 지금의 아이들은 선진국에서 자라난 세대라 주택을 바라보는 시선이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한 부류는 완전히 투자나 투기 목적으로 보는 어린 친구들이 있고 한 부류는 아예 주택은 아예 그냥 임차로 살 거야 하고 그 주식 쪽이나 금융 쪽에 관심을 갖거나 아니면 다른 뭐 취미나 이제 본인 좋아하는 것들에 집중을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에 좀 대비를 하려면 일단 인구 구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리고 부동산 트렌드가 요즘에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아야 그 뒤에 뭔가 정책 얘기를 하든 무슨 이슈가 발생을 하든 그 기본적인 이 지식 베이스 안에서 해석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기본적인 얘기들을 좀 다뤘고요. 뭔가 내가 정말 뭐 부동산 투기 이런 거 해라 이런 거를 듣고 싶다면 사실은 좀 안 맞을 수는 있지만 전반적인 이제 시대의 흐름을 읽기에는 좀 좋은 책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집필했습니다.